자, 국수업 강사입니다. 저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주가 드디어 입문 강의 시작했죠. 그리고 첫 주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두 가지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특성, 그리고 또 하나가 투자의 현금으로 분석. 근데 그 중에 투자의 현금으로 분석은 대단히 실무적인 영역이고 반드시 좀 먼저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한다. 이게 강사 입장이었죠. 그래서 복습 자료를 요 투자의 현금으로 분석으로 제가 복습 자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유튜브를 토요일 날 정도 올려요. 토요일 날. 근데 이번 주는 공개했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소주 한 잔 먹으러 와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뭔가 명쾌한 지문이에요. 뭔가 이상한 지문이에요. 아니, 개강을 위해서, 수험생을 위해서 강의를 연구한다는데, 왜 소주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모순된 지문이 우리 학기에 부동산학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 꼭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를 늦었다는 거죠. 보통 토요일 날 올라가고, 1월부터 이렇게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갑니다. 자, 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자의 현금 분석 강의 노트로는 64페이지고 그리고 논점으로는 26번이에요. 자,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보유기간 임대차를 통해 발생하는 현금도 있고 기간 말에 뭘 통해서? 매도를 통해서 발생하는 현금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게 이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은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회계고 이 기록하는 방법은 미국에서 물 건너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대차라는 활동을 미국은 무슨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이라는 두 글자를 쓴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 경비하면 임대차에 필요한 경비고 순 영업 소득하면 영업 임대차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순소득이고 영업소득세 하면 영업이 임대니까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죠. 자, 아무튼 보유기간 임대차 활동의 현금 흐름과 기간 말 매도를 통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박스에 빈칸을 채우라고 해놨어요. 빈칸을. 자, 그러면 빈칸을 채우기 앞서서 빈칸을 채우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수익과 비용을 기록할 때 뭐부터 기록하는 거예요? 뭐부터? 총소득부터 기록하는 거죠. 총소득. 총소득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총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지출 항목을 찾는 거죠. 총소득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총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지출 항목을 찾아냅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은 총소득이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주의. 그리고 우리 보유기간 임대차와 관련된 지출 항목은 세 가지라는 거. 이게 이 빈칸의 의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총소득을 어떤 총소득을 먼저 기록합니까? 그렇죠. 임대 단위수. 여기에 임대 단위가 들어가야죠. 임대 단위가 꽉 찹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벌 수 있는 맥시멈 가능 총소득이 나오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가능 총소득을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실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번역해 줘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가져가는 총소득은 공실을 차감한 유효하게 가져가는 이 유효 총소득이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딱 기록이 되면 총소득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지출 항목 세 가지를 찾죠. 첫 번째가 영업경비, 두 번째가 부채 서비스액, 세 번째가 영업소득세.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줘야죠. 지출 항목 세 가지 다시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보유기간, 즉 임대차 활동, 이걸 미국에서
영업활동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임대차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은 5단계로 기록하는데 5단계가 가유, 순, 전, 후 이렇게 기록하죠.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세후, 현금 수지. 자, 보유기간에는 세전과 세후 뒤에 현금 수지가 붙여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죠. 기간 말은 보유기간의 소득과 구별하기 위해서 보유기간에는 현금 수지라는 용어를 쓰고 기간 말에는 지분 복귀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동산 3번.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비용은 총 수익을 2단계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이게 투자회계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가능 총소득이고 또 하나는 무슨 총소득이에요? 유효 총소득이죠. 그리고 가능과 유효 총소득을 구분하는 개념이 요 4번, 5번인 거예요. 자, 임대 가능 호수를 100호라고 가정하자고요. 내가 투자를 할 임대 부동산의 가능 호수가 100호. 이때 임대 가능 호수가 모두 임대되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가능 총소득이라고 부르죠. 가능 총소득. 그러니까 임대 가능 호수 또는 임대 단위가 꽉 차면 나는 맥시멈을 가져가죠. 이게 가능 총소득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항상 뭐가 존재한다? 공실이 존재하죠. 공실이. 지금은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공실이 항상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투자자는 가능 총소득을 가져가지 못하고 공실을 고려한 나머지를 가져가죠. 즉 공실을 차감한 나머지. 그래서 투자자가 실제 유효하게 가져가는 총소득을 유효 총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3번, 4번, 5번은 총소득은 2단계로 기록된다는 거. 임대 단위가 다 꽉 찼을 때 가능 총소득과 공실을 차감해서 실제 투자자가 유효하게 가져가는 총소득 이렇게 2가지로 기록한다는 거. 그리고 총소득이 기록되면 총소득은 기록된 거예요. 총소득이. 일반적으로 공실을 차감한 유효 총소득이 실질적인 총소득이니까 유효 총소득이 기록되면 총소득은 기록된 거예요. 그럼 이제 총 비용을 찾아야죠. 그리고 총 비용을 찾으려면 지출 항목이 뭐였느냐? 이걸 찾는 거죠. 그런데 보유기간 지출 항목은 항상 3가지로 구분됩니다. 3가지. 그 첫 번째가 임대차에 들어가는 영업경비고 두 번째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을 테니까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 합계.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 합계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원리금 상환에. 원리금 상환에. 원리금 상환에.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부르고 요걸 미국 애들은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부르죠. 항상 주의할 게 원리금이라고 나오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부르는 용어라는 거. 즉 원금이라고 나와 있느냐 원리금이라고 나와 있느냐 엄청난 차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임대차를 통해서 번 소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영업소득이라고 하고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출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죠. 유효총소득이 딱 기록이 되면 일단 임대차 경비, 영업경비를 측정하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고 그리고 순영업소득에서 은행에 갖다 바칠 부채 서비스액을 딱 빼면 세전현금수지고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에서 영업소득세 세금을 빼면 세후현금수지가 되옵니다. 일단 이렇게 기억해 줘야죠. 그래서 요게 잘 돼야 돼요. 요게 자 한번 해보죠. 유효총소득, 총소득이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영업경비를 뺐네요. 경비, 비용을 뺐으니까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했어요.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면 세전현금 수지. 자, 이게 잘 암기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영업소득세를 차감하면 당연히 세금을 차감했으니까 세후 현금 수지고,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면 세금을 내기 전 현금 수지 이렇게 부르죠. 영업경비를 차감하면 비용을 차감했으니까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면 세전 현금 수지, 영업소득세를 차감하면 세후 현금 수지. 요렇게 하면 된다. 이번에 거꾸로 해볼까요? 거꾸로. 유효총소득에서 무엇을 차감해야 순영업소득이 됩니까? 그러면 영업경비를 차감해야 순영업소득이죠.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해야 세전현금 수지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를 차감하면 세후 현금 수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유자재로 되어야 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면 세전현금 수지. 영업소득세를 차감하면 세후 현금 수지. 영업경비를 차감하면 순영업소득.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간말이네요. 기간말은 투자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찾아내죠. 매도함으로써. 그러면 기간말의 현금 흐름을 측정할 때도 3단계예요. 일단 총소득을 찾고, 그 다음에 총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지출 항목 3가지를 찾는 거죠. 지출 항목. 그런데 기간말 매도를 했을 때 총소득은 뭐가 됩니까? 요놈이 총소득이죠. 요놈이. 즉 매도를 5억에 했으면 총소득이 5억, 6억에 했으면 기간말의 총소득은 6억이 되는 거죠. 매도를 6억에 했으면 총소득은 6억. 그러니까 매도 가격이 총소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총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출 항목 3가지를 찾는 거죠. 보유기간의 지출 항목과 기간말 매도의 지출 항목은 대비되는 개념으로 되어 있다 있어요. 대비되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했죠. 보유기간에는 영업경비고, 그 다음에 기간말에는 뭐예요? 매도경비죠. 보유기간은 영업경비, 기간말은 매도경비. 그 다음에 은행에 갖다 주는 지출 항목으로 보유기간은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부채 서비스액, 기간말에는 대출을 갚지 않고 남아있는 저당 잔금. 자,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라 왜 저당 잔금입니까? 기간 말에는 부동산을 매도, 처분했어요. 이 말은 투자를 끝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좋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팔아서 남아있는 대출 잔금, 즉 미상환 저당 잔금을 한 방에 털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보유기간에는 임대소득인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 영업소득세고, 기간 말에는 매도를 통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자, 들어갑니다. 14번. 기간 말 매도를 통한 현금은 일단 순매도소득, 그 다음에 세전, 세후. 그래서 두 문자는 똑같아요. 가유, 순전후. 기간 말에는 그냥 순전후죠. 순전후. 근데 뭘 주의하셔야 돼요? 요 현금 수지라는 용어 대신에 기간 말은 세전, 지분, 복기액. 3번 세후, 지분, 복기액을 쓴다는 거. 요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걸 잊으시면. 자, 기간 말의 지출 항목도 3가지가 되는데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가 영업경비가 아니라 매도경비. 이렇게 암기해야 돼. 그냥 매도경비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보유기간이랑 보유기간의 현금이랑 종합적으로 한번 해석하기 위해서, 자, 보유기간에는 영업경비니까 영업경비 대신에 매도경비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대신에 저당 잔금을 빼는 거고, 영업소득세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빼는 거죠. 주의, 양도소득세라고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양도소득세를 자본이득세라고 출제하기도 해요. 자, 최근에는 전부 다 양도소득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전부 다 또 자본이득세로 나왔어요. 자, 자본이득이라는 건 가격 상승으로 가져가는 이득이에요. 가격 상승으로 가져가는 이득. 가격 상승을 통한 이득은 돈이 있어야만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상승의 이득을 자본을 통해서 얻는 이득,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자본이득세는 학문적인 용어고 우리나라 실무에서 자본이득세에 해당하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매도 가격에서 총소득이죠. 총소득을 번 다음에 이제 지출 항목 첫 번째 매도 경비를 뺍니다. 그럼 매도 경비를 뺐으니까 순소득이죠. 근데 매도를 통해서 번 순소득이니까 순매도소득. 그 다음에 순매도소득에서 남아있는 저당 잔금, 미상환 저당 잔금을 차감하면 세전이죠. 세전. 그런데 기간 말이니까 세전 지분 복귀액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세전 지분 복귀액에서 양도소득세 이걸 자본이득세라고 한다 했어요. 양도소득세를 차감하면 세금을 뺐죠. 그러니까 세후예요. 세후. 그러나 기간 말이니까 세후 지분 복귀액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매도 가격에서 뭘 빼야 순매도 소득입니까? 그러면 매도 경비를 차감해야죠. 매도 경비. 그리고 세전 지분 복귀액은 뭘 빼줘야 돼요? 보유 기간은 부채 서비스에, 기간 말에는 남아있는 저당 잔금,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세후니까 세금을 차감했다는 뜻이죠. 보유 기간에는 영업소득세, 기간 말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를 차감합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지출 항목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해요. 한 번만 해보죠. 지출 항목. 자,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에서 지출 항목은 일단 총소득을 기록한 다음에 총 비용을 찾기 위해서 지출 항목을 찾는 거죠. 첫 번째 지출 항목이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의 영업소득세,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의 영업소득세를 차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간 말에는 첫 번째 영업경비 대신에 매도경비를 빼는 것이고, 부채 서비스액 대신에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는 것이고, 영업소득세 대신에 여기는 양도를 통해서 소득을 보는 거니까 양도소득세를 차감합니다. 그리고 항상 경비를 빼면 순소득인데 보유기간은 순영업소득, 기간 말에는 순매도소득, 그 다음에 은행에 갖다 주고 난 나머지가 보유기간은 세전 현금수지, 기간 말에는 세전 지분복귀액. 자, 영업소득세를 빼요. 그러면 보유기간이죠. 그러면 세후 현금수지라고 돼야 되고, 양도소득세를 차감합니다. 그러면 기간 말이니까 세전, 세후 지분복귀액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끝나면 한 가지를 더 해줘야죠. 한 가지. 대부분 계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려운 내용이 영업소득세 때문에 영업소득세. 그래서 영업소득세의 추계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 줘야죠. 그런데 쉽다 그랬어요. 영업소득세는 영업소득에다가 뭘 곱하더라?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세율. 그러면 제가 어떤 걸 설명했냐?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입니까?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일단 재산의 크기를 측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곱하더라? 그렇죠.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에 부과되니까 소득의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가장 간단한 세금 산정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자, 영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영업소득을 측정한 다음에 법이 정하고 있는 세율을 곱하는 것이죠. 이게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 자, 그럼 보시자고요. 일단 영업소득에 해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놈이죠, 요놈. 순영업소득, 요놈이죠. 순영업소득. 그래서 순영업소득에다가 여기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죠. 세율을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율. 이렇게 가로가 빠져 있어요. 세율을 이렇게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율. 그러면 이걸 우리는 영업소득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업소득세. 그런데 항상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 공제해 주기도 하고 더 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는 공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항상 대가 일단 순하고 대는 붙여야죠. 순대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세율을 곱해줘요. 순대 이상. 그래서 순하고 대는 더해 주는 것이고 그래야 순대가 되는 것이고 순대를 먹다가 이상한 것 두 개가 이상한 것이 있으면 뱉어내야죠. 이게 이상한 것을 차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암기해 줘야 될 게 이 차감이라는 건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인데 도대체 무엇을 영업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줘야죠. 이상한 거 두 개를 차감하니까 이상한 거 두 개를 공제해 주는 거죠. 첫 번째 이는 무엇이에요?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의 이.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의 상. 그래서 항상 이상한 거 두 개를 차감하고 세율을 곱합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죄는 안 씁니다만 대체충당금 있죠. 이 대체충당금은 시설물의 대체를 위해서 매년 적립하는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시험에서는 자주 안 나와요. 개념만. 시설물의 대체를 위해 적립하는 금액, 이걸 대체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가장 실무적인 게 요 부분이니까 요 실무적인 기출 문제로 요걸 해결해 줘야 돼. 자, 23번.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 실적이고요. 운영이니까 뭐라고 또 번역해 줘야 돼요. 이게 영업이에요. 영업 실적. 그리고 보유기간이니까 임대차와 관련된 실적, 수익과 비용을 기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후현금 수지를 계산하세요. 그러면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아직은 입문 강의니까 항목 정도만 찾아주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는 2단계로 준비를 해야 돼. 2단계. 여기 보세요. 1단계는 뭘 분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항목 분석. 그럼 시작해 보자고요. 일단 항상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단계는 가, 유, 순, 전, 후잖아요. 그래서 가능총소득을 먼저 기록하는데 가능총소득은 뭘로 결정되는 거예요? 바로 임대 가능 호수로 결정이 되죠. 임대 가능 호수가 30호고 30호가 다 꽉 찹니다. 그러면 800만 원을 호당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3, 8은 24, 2억 4천 정도가 이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맥시멈 벌 수 있는 거예요. 방이 다 꽉 찼을 때니까. 그런데 밑을 봤더니 공실이 10%나 있어요. 공실이. 그러니까 계산을 아직은 하지 마시고 2억 4천까지 가져갈 수 있는 투자 부동산인데 공실이 10%니까 10%를 뺀 나머지를 가져간다는 거죠. 즉 나머지 90%만을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이게 유효총소득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효총소득이 딱 끝나면 뭐가 기록된 거예요? 총소득이 기록된 거죠. 총소득이. 그러면 총소득이 기록됐으니까 이제 지출 항목을 찾아서 총 비용을 만들어내야죠. 그럼 첫 번째 지출 항목이 무엇입니까? 영업경비죠.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용이라고 줬어요. 운영이나 영업이나 임대차 경비라는 거죠. 영업경비.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 상환에. 근데 주의.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을 요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있어. 원금이 9천이고 이자가 2천이니까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 합계, 즉 부채 서비스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이러면 작살난다 그랬어요. 왜? 여기는 지금 어떤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즉 앞에 있는 원이 원금이고 뒤에 있는 이자가 이자 비용을 말해요. 그래서 9천만 원이 뜻하는 건 원금과 이자 합계가 9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은행에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액은 9천만 원이라는 거죠. 9천만 원.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융자 이자랑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은행에 원금과 이자로 9천을 갖다 주는 거예요. 9천. 그런데 이 9천으로 갖다 주는 돈 중에 2천만 원이 이자로 갖다 준다. 이런 뜻인 것이고. 그러면 은행에 갖다 주는 돈 9천 중에 이자가 2천이니까 나머지 원금으로 갖다 주는 부분은 얼마란 뜻이에요? 7천만 원이라는 거죠. 7천만 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출 항목 세 가지가 항상 영업경비, 은행에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에, 그리고 하나가 영업소득세잖아요. 그런데 이 계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항상 영업소득세는 출제자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업소득세.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영업소득을 찾고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산정하는데 아직은 계산이 아니니까 그렇죠. 공식만 적는 연습을 해야죠. 항상 뭐가 이상하다? 순대가 이상해요. 뭘 차감한다 했어요?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이상한 거 2개 차감하고 세율을 곱합니다. 요걸 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자 비용이 무엇입니까? 그럼 요놈 융자 이자 2천. 그래서 이제 아는 거예요. 출제자가 은행에 갖다 주는 원금과 이자 합계 원리금으로 9천을 기록해 놓고 주고 또 왜 이자를 줬을까? 그렇죠. 세금 산정할 때 필요한 부분은 이자만 필요해요. 우리가 은행에 갖다 주는 돈 중 원금과 이자액 중에 은행에 갖다 주는 돈 원금과 이자액 중에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부분은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하려면 은행에 갖다 주는 돈 중에서 이자가 얼마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이렇게 차감을 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한 거의 상은 요 감가상각비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 2개 빼고, 즉 3천만 원 빼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1단계 항목 분석을 해줘야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한번 꺼내서 2단계를 한번 해보죠. 2단계. 자, 저도 쉽게 지금 계산기를 바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뭘 씁니까? 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요 스마트폰에 보면 계산기 어플이 있어요. 아직 계산기를 쓰기 전이라면 스마트폰에 있는 요 계산기 어플을 써도 돼요. 지금은. 자, 그러면 계산기를 딱 준비해 놓으시고 한번 해보자고요. 가능총소득은 임대 가능 호수를 봐야죠. 30호가 다 차요. 그러면 38은 24니까 2억 4천이에요. 2억 4천. 그리고 공실이 10%입니다. 그러면 공실은 못 가져간다겠어요. 그러니까 공실을 뺀 나머지를 가져가는데 요거 잠시만 보자고요. 2억 4천을 다 가져가지 못하고 10%가 공실로 빠지니까 2억 4천에 90%를 가져가는 거예요. 90%. 이게 실제 유효하게 가져가는 총소득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원칙이 쌀집 계산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쌀집 계산기로 2억 4천 곱하기 90% 곱하면
에러 이렇게 나온다고. 에러. 항상 왜? 단위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수치고 여기는 퍼센트가 있으니까 100분율이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90%를 수치로 바꿔주려면 0.9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0.9. 이 퍼센트가 100분율을 의미하니까 이 퍼센트를 없애주려면 나누기를 100을 해줘야 돼요. 나누기 100. 나누기 100. 그러니까 10%면 0.2를 곱하는 거고 20%면 0.2, 30%면 0.3을 곱하는 거죠. 자, 미리 여기서 한번 봐요. 세율이 30%잖아요. 그런데 30%를 바로 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치로 0.3 이렇게 곱해줘야죠. 여기는 90%니까 0.9. 그러면 2억 1,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딱 계산을 하면 뭐가 끝난 거예요? 총소득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이제 지출 항목을 하나씩 찾아보자고요. 지출 항목. 첫 번째, 영업경비가 있네요. 1,600. 그러면 영업경비를 빼면 2억 1,600에서 영업경비 1,600 빼면 2억이구나. 그리고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죠. 순영업. 그 다음에 은행에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액이 바로 원리금 상환의 9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9천만 원을 빼면 원리금 상환에 빼면 세전현금 수지고 세전현금 수지는 1억 천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소득세를 빼야 되는데 영업소득세는 항상 순영업소득에서 이상한 거 두 개를 차감하고 세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순영업소득에서 이상한 거 두 개를 차감하고 세율을 곱합니다. 자꾸 뭘 등한시하고 있어요. 대체 충당금. 자, 오리지널 영업소득세 계산 공식은 순대가 이상합니다. 정확히 순대에서 이상한 거 빼고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순대에서 자연스럽게 이상한 거 빼고 세율을 곱하는 건데 지금까지 출제자가 한 번도 대체 충당금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순대에서 이상한 거 빼는 게 아니라 순영업소득에서 이상한 거 빼고 세율을 곱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여기잖아요. 순영업소득. 2억에 지금 1000단위를 제가 생략했어요. 2억에 30% 세율을 적용하면 2억에 30%면 6천만 원이에요. 원래는 6천만 원. 그런데 정부가 이상한 거 두 개를 공제해 준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2억에 30%가 아니라 1억 7천에 30%를 내면 되는 거죠. 이게 이상한 거 두 개를 차감한다는 의미예요. 이상한 거 두 개가 없으면 2억에 30% 6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상한 거 두 개를 차감하라 이 말은 세금이 떨어지잖아요. 즉 공제 항목이라는 뜻이에요. 세금에서. 그래서 1,701억 7천에 30 그러면 5,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영업소득세가 5,100이니까 세전 1억 1천에서 5,100 빼면 세후는 5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할 수 있다면 아주 잘 따라오는 거죠. 아주. 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 자료를 인문 강의는 이야기식으로 좀 만들어 놓을게요. 1월, 2월까지는 이야기식으로, 그리고 3월 달부터서는 기출 OX 해설하는 형태로 제가 올해는 이번 30일에는 운영해 볼 생각이에요. 자, 여기까지 항상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